네, 요즘 뉴스의 가장 큰 줄기는 헌법재판소죠. 따라붙는 서술어는 이제나 저제나 딱 이건데요. 도대체 왜 선고기를 안 잡고 있는 걸까요? 왜 늦어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를 존중해 왔는데 네. 이미 그 충분한 심리와 그 평이할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금은 저 역시 분노의 감정으로 그렇게 헌법재판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장님 같은 경우는 조한창 재판관에 좀 주목을 하셨더라고요. 네. 왜 그러셨던 제가 겁니까? 수요일 날 그 외차 상목은 그때 정계성과 조한창을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두 사람만을 임명하였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최상목은 그 직전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돼서 그것을 염려하였을까?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계선이 필요하였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조한창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목은 한덕수와 달리 그 윤석열과 훨씬 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인수위에도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윤석열과 상당히 밀접한 근거리에서 계속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역할을 맞아요. 했고 네. 또 박근혜 그 국정 그 농단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였고 행시모 재경직을 봐서 이제 그 관료로서 계속 그 근무해왔던 사람인데 이런 입장으로 보면 훨씬 더 정치권과 더 밀접한 이런 그 요청에 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예. 그래서 조한창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기억나는 게 지금 이른바 쪽집게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예. 4월 11일 선고설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결론은 그 당시에는 모두 다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이 될 거라는 예.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끄는 거,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 그런 역할들 정도에서는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그런 그 상통의 그런 시간들이 서로 통하는 시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시간 그런 끌기? 추측을 해봅니다. 시간 끌기. 네네. 부장님이 그래서 그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다시 보셨다면서요? 뭐 눈에 띄는 게 있었던 겁니까? 뭐 제가 무슨 뭐 비언어적 태도라든가 표정들을 뭐 분석할 수 있는 뭐 심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재판 경험에 비추어서 그 보면 뭐 이런 대목들은 눈에 보이더라고요. 청문회에서 질문한 국회의원들에 따라서 답변의 태도가 좀 달라져요. 답변은 되게 짧게 하는데 뭐 박지원 뭐 고가 물어볼 때는 그냥 유념하겠습니다. 내지는 그 비상계엄의 요건 중에서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상태에서는 즉답을 안 하더라고요. 비상 상태에 대해서 그거는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자기 즉답을 안 하는 태도라든가 무슨 윤의 대리인인 석 변호사 얘기가 나오니까 눈을 좀 크게 띄우고. 그러니까 부장님의 말씀을 그 한마디로 종합 정리하면 조한창 재판관이 지금 헌재 내부에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지금까지 그 역할을 수행했고 예. 이제 지금은 더 이상 뭐 결정의 시간들이 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 끌기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개개 이제 그 헌법재판관 스스로 뭐랄까 그 의견들을 존중하는 관계들이 뭐 관행적으로 형성돼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아직 평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라면 실제로는 평의가 완결되지 못하는 네. 이러한 관행과 그런 업무 패턴들이 그 존속해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하였다는 등 내지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등 이런 쪽으로 막 확정을 하는 거죠. 그런 쪽에 논리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의 상당 부분 조한창, 정영식 등이 그 보수적인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되는 그 재판관의 논리를 보강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말씀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네, 각하 논리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미 제공되었지요. 신문 칼럼 등의 형태로 제공됐습니다. 칼럼을 통해서 이제 밝혔고 네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조한창 재판관이나 정영식 재판관이 받아가지고 네네. 각하 의견을 내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이 말씀이십니까? 네네네. 정리를 그럴 하자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지금 보도를 보면 지금 겹치는 보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와서 평의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네네. 뭐 30분밖에 안 한 적도 있고 1시간 한 적도 있다. 네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이게 해석이 정반대로 지금 갈려서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저는 이미 그 도저히 뭐
제가 두루 이제 법조인의 견해들 들어봐도 네. 기각 결정문 도저히 불가능하다. 결국 가능한 건 인용과 각각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그런 각각의 결정문은 완성돼 있다. 이미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30분 아주 짧은 단시간 내로 평의가 종결된다는 것은 그 중에 그 일부 재판관이 예. 그 의사를 확인하는 거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요 정도의 단계로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냈느냐 어느 쟁점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냈느냐. 네. 그러면 안 냈습니다. 예. 하고 간단하게 그러냐 그러면 다음 평일을 잡자. 이렇게 그게 지금 시간 끌기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시간 겁니다. 끌기로 그간에 이제 진행돼 온 형태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그 부장님의 그 분석대로 조한창, 정영식 두 재판관이 각하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6대 2잖아요, 그래도. 네, 네. 그럼 그 6대 1로 결정되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번 주에 선고가 한다면은 네. 그 8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이번 주가 넘어간다면 네. 그 아까 그 두 사람의 그런 견해들이 각하 쪽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이 다시 각하 쪽으로 가서 5대 3 쪽으로 이렇게 돼서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꽤 높다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주까지가 선고가 되면 예. 그냥 8대 0으로 그 파면이 선고가 파면 결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예. 그렇지 않다면은 5대 3까지의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그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위험하고 정말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일단은 그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입장의 문제이고 정치의 영역인 것 정치의 같습니다. 참 이렇게 영역이다? 법조인을 부끄러운 말씀인데 되도록이면 되게 재판관의 성향이라든가 과거에 뭐 판결들 이런 형태를 안 하려고 그런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부득이 뭐 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서 뭐 이 가족관계 장인이 뭐 12.12 쿠데타 전두환 하나의 소속의 장군이었다, 준장이었다라는 말이라든가 광우병 사태 때 그 야간 5개 집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집중 배당 받아서 유죄 판결을 하였던 사람이다 등의 이런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듯이 사실과 법리에 들어가면 이거는 소추 사유가 동일성을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해서 각하를 갈 수가 없는데도 하나의 법 형식주의, 법률 실증주의에 들어가서 정치적 입장을 표현해서 네. 각하로 갈 것들을 염려해야 되는 이런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의 부장님의 분석은 말 그대로 어떤 그 개인적 성향이라든지 네. 관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지 팩트 영역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그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현재 대해서 각하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닙니다. 다만 그 한 사람이라도 그 평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네. 평의가 계속되어 온 것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그 업무 방식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지난주 금요일에 마은혁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될 거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충분히 뭐 국회의장으로서 이제 가처분 그 신청을 뭐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갑설과 을설에 또 있고 그분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그 점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미 위헌이라고 헌재 결정문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최종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되었는데도 국가기관인 최상목 한덕수가 현재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이거든요. 직권남용 직무유기입니다. 여기서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장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를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어서 오늘 선고 일정 공지를 합니다. 수요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공지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오늘부터 수요일 사이에 갑자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해버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변론은 이제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갱신 절차로 들어가지 네, 않아도 그럼 되는 변론을 재개해야지 이제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변론 종결 후에 이제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사건의 결론에 향배에 미친다라고 하면 마땅히 변론을 재개해서 갱신 절차를 받쳐서 근데-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한 사람이 마은혁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된다 하여서 사건의 어떤 결론에 사건의 향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대로 이렇게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예를 생각합니다. 들어서 이론적으로. 8대 0이라면 굳이 마은혁 재판관이 다시 그 참여를 해서 네네. 변론 재개하고 갱신 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고 네네.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5대 3으로 현재 갈리고 있다면 네네. 결국 마은혁 재판관의 입장이 결정적인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그러면 선고를 미루고 선고 변론을 재개하는 거죠. 선고 변론 종결 이제 문을 닫았는데 심리를 닫았는데 그걸 다시 열어서 예. 새로운 헌법 재판관이 그 기존의 변론 경과들을 다시 한번 그 파악하고 심리하도록 하여서 다시 변론 종결 후 선고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거기에 부여된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게 4월 18일이면 또 2명이 퇴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임기 만료잖아요. 네. 네. 그런 현실적인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소장 대행이잖아요. 네. 그러면 재판장 고유 권한으로 선고일을 잡아도 된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예. 그 소송 절차를 주재하는 그 재판장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재량적 권한입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법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공이 그 재판장의 일이 내에 그 권한입니다. 재량적 권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과거에 뭐 전원의 뭐 의견을 좀 들어봐서 선고기를 잡았지만 일부 헌법재판관이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고기를 잡는 것을 반대한다, 지체한다 치면 본인이 뭐 다수의 의견을 듣든 아니면 혼자의 결정으로 선고기를 지정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문영배 소장 대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재판장이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끝내 그 자기의 평의의 비밀을 그 존중한다는 원칙에서 지금 이대로 예를 들어서 그냥 4월 18일 이미선 재판관과 퇴임하면서 마지막 퇴임사의 우회적인 표현으로 나는 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 재판관이 반대해서 선고가 안 됐다는 등의 그런 말조차도 되게 그거는 너무 만시지탄이고 늦죠. 지금 국민들하고 여러 가지 국회나 이런 데 적절하게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영배 소장 대행이 그러면 자 선고일 며칠로 딱 정했으면 4월 4일입니다. 네. 딱 정해버리면 네, 그동안 예를 들어서 저 입장 아직 정리 안 됐는데요 했던 재판관도 네. 그날까지는 하고 입장을 정리해서 인용이든 각하든 밝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관의 이제 그거는 자유 의사의 영역인 거죠. 서명 날인 불능으로 선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 당시의 심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명 달인 불능으로 뭐 선고도 할 수 있고 서명 날인 거부로 선고도 할 수 있고 뭐 해외 출장으로 선고 불능하여 선고하고 이런 판결문들이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서명 날인 거부로 서명 날인 불능으로 이렇게 그럼, 선고도 가능은 합니다. 그럼 그 재판관은 아예 네. 참여를 안 하는 최종적으로 네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근데 재판소 이 결정문에 그 사람의 서명 날인은 없는 거죠. 네. 그런 형태로 선고도 가능합니다. 쉽게 하면 만약에 2명이 서명을 안 한다면 6대 0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2명은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별 반대 의견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로 지금 선고하죠. 문영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번 선고기를 연거할 수도 있고 짧은 기일로. 그렇게. 네. 그거는 이제 뭐 재판 소장의 재량적인 길 지정권이죠.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잖아요. 네. 이때까지 선고를 못 해가지고 네. 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지금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현실화될 가능성이 된다고 보세요? 있다고 보세요? 그 요번 주에 지나면은 예. 요번 주까지 4월 4일까지 선고가 안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라고. 오히려? 네.